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아침은 다소 쌀쌀하고 안개도 좀 껴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지 않고요. 주말 사이에 기온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야에서 이번 선거가 묘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국을 지키느냐 윤석열을 지키느냐의 프레임 싸움으로 이번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많은 신문들이 오늘 아침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조국을 지켜라 라는 프레임이, 그리고 야당에서는 윤석열을 지켜라 라는 프레임 대 프레임의 대결로 이번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선거 결과 어떻게 될까요? 조국이 지켜지느냐 윤석열이 지켜지느냐, 여러분의 선택은 잠시 후에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지만 이탈리아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그래서 자가 격리 중인 한 교민이 반찬 사달라, 간식 사달라, 심부름 좀 해달라, 담배 좀 피러 나가겠다라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격리되러 온 거냐, 관광하러 온 거냐라는 비아냥 섞인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은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정당 대리 광고 꼼수 매뉴얼, 거대 정당들이 총선을 희화화하고 있다. 웃기는 사람들이다. 동아일보가 이렇게 쓴 겁니다. 희화화, 웃기게 만들었다는 거죠. 양당 같습니다. 꼼수 대 꼼수의 대결이라는 거예요. 일단 민주당의 유세버스가 등장을 했는데 민주당의 유세버스와 시민당의 유세버스가 같습니다. 다른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 수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 요 글자만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유철 대표의 점퍼와 심재철 원내대표의 점퍼가 사실상 같죠. 그런데 이름만 안 써있는 수준입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4.15 총선 유세 첫날부터 양당 모두 선관위의 엄격한 잣대를 피해서, 눈을 피해서 교묘한 우회책을 찾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이번 선거는 많은 언론들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2차 조국 대전이다. 친조국 세력 심판대 윤석열 손보자의 대결이라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조국을 지키냐 윤석열을 지키냐의 싸움, 이번 선거가 됐다. 야권에서는 이거 조국과 윤석열의 생사가 달린 선거다. 누구를 지키느냐 누구를 살아남게 하느냐의 싸움이다. 유승민 의원도요, 진보의 부패와 위선이 드러났다 얘기했고, 반면 최강욱 전 공직기관 비서관, 지금 후보는요, 검찰총장을 급을 낮춰서 검찰청장으로, 황희석은 윤은 검찰 쿠데타 세력이다, 윤석열 죽여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윤석열이 살아남느냐 조국이 살아남느냐,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고요. 미국에서 2주 만에 코로나로 인해 실직한 사람이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00만 명이면요, 거의 서울 시민의 숫자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2주 만에 서울 시민에 육박할 정도의 대량 실직자가 미국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심상치 않다는 거죠. 신규 실업수당도 신청한 건이 역대 최고라고 하니까 이번 코로나로 인한 이 경제 여파,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가올 경제적 후폭풍이 상당히 걱정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6년 만에 부동산을 줄인 금융자산 10억 이상의 부자들, 올해는 해외 채권 사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총 자산 대비 부동산의 자산 비중이 상당히 높았는데 6년 만에 그게 뚝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집값 상승 둔화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이 2%포인트 줄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교에서 바이러스를 전공하신 저희 돌직구쇼의 코로나 전문가 김재인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울시에서 정무 부시장님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고시 3관왕 패스 국회의원 출신의 고승덕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전직 경제 전문 방송 앵커 출신 한양대학교 장희영 교수님 나왔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보좌관 25년 출신의
국회 전문가, 공간과 논쟁의 장성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분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여러 가지 주제 오늘 조금 새롭게 준비했고 오늘의 키워드도 세 가지 준비됐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 키워드는 워킹스루, 그 이름도 생소한 워킹스루. 박원순 시장이 잠실 운동장에 만들겠다는 대규모 워킹스루, 이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 여야 후보 모두 반대했습니다. 왜?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구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는 판박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잠시 후에 상세하게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특별하게 6개의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습니다. 스피디하게 하나씩 짚어봅니다. 오늘의 톱뉴스로 시작합니다. 이탈리아에서 거주하다가 우리나라로 최근에 들어온 교민, 자가격리 기간인데 이 자가격리 기간 중에 공무원들에게 뭐 사달라 급기야 담을 피러 나갔다 걸린 이탈리아 교민이 나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오늘 톱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잠실 운동장은 안 된다. 어떤 이슈길래? 일단 박원순 서울시장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분들을 잠실 운동장에서 진료하겠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잠실 종합운동장에 대규모 해외 입국자 전용 워킹스루 성별 진료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진단검사가 가능한 규모입니다. 무증상자들은 집으로 가기 전에 입국 즉시 이런 검사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추진하겠다는 이 잠실 운동장의 워킹스루가 무엇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죠. 오늘부터 서울시에 거주 입국자 중 무증상자, 인천공항에서 귀가 전에 잠실 운동장에서 해외 입국자 전용 워킹스루 선별진료소 검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도보 이동형 검사인데 하루에 1,000여 명 검사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인천국제공항과 잠실운동장 사이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55km.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인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를 다 55km 거리를 이동해서 잠실에서 선별진료를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 지역에 출마한 최재성, 배현진 두 후보 모두 반발을 했습니다. 최재성 후보는요, 잠실 워킹스루 안 된다. 취지에는 동의하나 방법이 틀렸다. 각 자치구에서 검사받게 하고 귀가까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결코 좌시 못한다라고 반대했고요. 배현진 후보도요. 인천공항에서 잠실 종합운동장이 옆집도 아니고 이런 전시 행정을 벌이나 제정신이냐. 검사만 하면 할 일 다 한 거냐. 검사 이후 대책까지 내놓고 운영하라라고 반발을 한 상황입니다. 김정희 교수님. 네.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로서, 방역 전문가로서. 일단 박원순 시장의 생각은 지금 일일 입국자가 한 7,00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1,600명 정도가 서울 거주자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원에 대해서 이제 유증상자인 경우에는 인천공항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근데 예. 무증상인 경우에는 일단은 원래대로라면 자택으로 가서 격리를 하신 다음에 예. 3, 4일 이내에 선별진료소에 나와서 검사를 받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우려하는 바가 일단 자택으로 귀가를 한 다음에 중간에 선별진료소를 나오려면 어떠한 이동수단이 필요하고 네. 그 과정에서 일반 우리 국민들하고의 어떤 교차가 이루어질까를 염려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지금 잠실운동장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방식 자체로는 뭐 큰 무리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왜냐하면 거기서 모든 검사가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시료 채취만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다만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검사를 종료한 다음에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잠실까지 이동하는 거는 이제 버스를 이용을 해서 단체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검사를 시료 채취를 한 다음에 각각의 이제 입국자들이 자택으로 돌아갈 때 일반 국민들하고 동선이 겹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이제 많게는 하루에 1,000명 정도가 해외에서 들어오는 우리 교민들이 잠실 운동장에서 검사가 끝나고
서울시에 있는 본인들의 집으로 돌아갈 때 네네. 그때 이제 뭐 송파구 주민들과 다 섞이는 거 아니냐. 송파 주민들은 그게 좀 걱정이라는 거죠. 예, 지금 이제 국회의원 이제 후보자들이 우려하는 바는 그거를 우려하는 거거든요. 이제 만약에 그 부분만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라고 그러면 크게 이 과정에서 전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근데 대신에 이제 현재 워킹스루가 하루에 1,000명 정도가 가능하다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요즘에 입국하는 서울에 거주하는 입국자가 한 1,600명 정도거든요. 맞네요. 그러니까 이게 넘습니다, 인원이.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대기를 할 때 거의 하루 전체가 다 걸리는 그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럼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예. 근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고승덕 의원님, 지금 송파구 주민들의 걱정을 반영해서 여야 후보 모두 박 시장에 대해서 방법이 틀렸다, 제정신이냐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바로 하지 않고 55km 떨어져 있는 곳까지 다시 모여서 여기서 송파구에서 검사를 하고 또 각자 이제 귀가하는 방법이 동의를 못하겠다는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지역구 여야 의원 후보들이 뭐 여야 가릴 것도 없이 반발하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자기 지역구에 이게 일종의 이제 혐오 시설이죠. 국가에 필요한 건 그다음 문제고 그럴 때는 반대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이제 과연 이 잠실에다가 서울시 전체 걸 설치하는 게 맞느냐 이 문제만 남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보도를 보게 되면 인천공항에 내린 그 입국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자차로 간다고 해놓고서는 버스라든가 기차로 이제 나눠 타고 이제 막 섞여서 가는 것들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예. 박원순 시장이 아마 이제 이걸 만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체로 서울시에 실어오는 것까지는 조금 전에 김 박사님 말씀하신 문제가 없는 거고 그럼 남은 문제는 이제 그 배현진 그 후보가 지적하는 부분은 이분들이 검사 마치고 동네 식당 뭐 차 마시러 돌아다니고 석촌호수 돌아다니면 어떻게 예. 하느냐 이제 이걸 염려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일단 검사를 마친 이 입국자들은 자치구별로 교통편을 마련해서 자기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지금 그 방안을 발표하고 있거든요. 집 앞까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그 우리 박원순 시장이 확실하게 챙기실 수만 있다면 예. 이 방안이 나은 거고요. 그렇지 않고 자치구에서 나몰라라 하게 되는 경우는 이건 코로나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현명하게 처리할 것으로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상당히 논란이 되는 기사가 보도되고 있는데 이탈리아에 계시다가 최근에 국내로 귀국한 우리 교민, 당연히 자가격리 기간 의무니까요, 중인데 이 자가격리 중에 무단 이탈을 해서 공무원에 의해서 적발이 됐는데 왜 무단 이탈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담배 사러 나갔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탈리아에서 들어온 교민은 반찬 사달라, 군것질 사달라, 공무원에게 이른바 심부름을 너무 많이 요청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담배 사러 간다. 굉장히 당당해요. 왜 나가셨습니까? 아직 담배 사러 갔다. 그 공무원이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안 됩니다. 이래야죠, 당연히. 무단 이탈 소동. 어제 이탈리아에서 이제 국내로 들어온 교민 309명이 1차 귀국했습니다. 11명 의심 증상, 1명 확진. 이게 적은 숫자 아니에요. 적은 숫자 아니에요. 평창에 있는 임시생활시설에 입소를 했습니다. 자가격리 의무죠. 그런데 입소 전후에 무단 이탈 금지, 흡연 불가, 수차례 우리 공무원들이 공지를 했어요. 이 뭔가 자가격리 중에는 11명이 의심 증상도 있고 1명 확진자도 나왔으니까 담배도 피셔도 안 되고 무단 이탈하셔도 안 됩니다. 수차례 공지를 했다. 그런데 38세 남성 이탈리아 교민 A씨는요. 3층 자신의 방에서 무단 이탈을 했습니다.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지하 편의점까지 갔다는 거예요. 직원 신분 확인 요구에 이탈 사실을 자진 신고했습니다. 편의점 등 시설은 당연히 방역해야 되고 접촉 직원은 격리됐습니다. 이분 때문에 직원까지 격리됐어요. 불필요하게. 행정력 낭비입니다, 이거. 무단 이탈 A씨 고발 조치 여부, 보건복지부 등 논의 후 결정할 방침인데 왜 나갔냐 봤더니 담배 사러 나갔고 담배 사러. 담배가 참, 일단은 요 부분부터 한번 좀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 장성철 소장님, 네. 담배 피십니까? 안 핍니다. 안 피죠? 네. 우리가 뭐 흡연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무리 담배가 땡기더라도 비상계단까지 이용해서 이 시국에 이렇게 몰래 가서 담배 사러 나간다.
이거 옳지 않죠? 옳지 않은데 담배를 피는 분들은 정말 괴로울 거예요. 거의 14일 동안 담배를 못 피게 한다? 그건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일 텐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할지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거기서 뭐 짜장면 먹고 싶다, 족발 시켜달라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하지만은 또 배달하러 오는 분들이 이분들을 접촉하면 그분들은 또 접촉자 되니까 또 격리해야 되고 예.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담배 피우고 싶고 짜장면 드시고 싶어도 제발 보름간은 좀 참으셔서 국가 행정력에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담배 사러 무다리 타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사례도 나왔습니다. 족발에 짜장면까지는 아닐지라도 이런 건데요. 격리 이탈리아 교민의 황당 제안. 귀국해서 격리 중인 이탈리아 교민 B씨가 민원을 한 건데 몇 가지 제안한다라며 평창에 격리 중인 것 같아요. 제안을 합니다. 자, 지역경제 활성화 방법을 알려줄게. 평창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줄게. 라는 겁니다. 밥 반찬이 한 가지인데 주문해서 먹을 수 있는지 알려달라. 선택 1. 굉장히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줍니다. 외부에서 음식물과 간식을 공무원에게 전달하면 방문 앞으로 공무원이 갖다 주면 고맙겠다. 자, 선택 2. 격리자가 구매할 음식 리스트를 줘라. 그러면 우리가 돈을 문 앞에 놓을 테니 공무원이 구매해서 뭐 족발이면 족발, 짜장면이면 짜장 갖다 놓으면 된다. 라고 선택지까지 제시를 하면서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라. 라고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건의를 합니다. 또 다른 건의도 있어요. 몇 가지 제안한다. 수거는 며칠마다 갈아주느냐, 제공된 빨래빈으로 직접 세탁을 해야 하느냐, 대신 빨아줄 수는 없느냐라는 취지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담당자의 연락처를 제공하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 이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부글부글합니다. 전세기 태워왔더니 한국에 의료 관광 왔냐, 이기적이다, 공무원이 종업원이냐, 간식 심부름까지 시키냐라는 반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들도 취재가 됐어요. 강원도 평창의 격리시설을 담당하는 그 공무원입니다. 동일한 요청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팩트라는 거예요. 확인해 줬습니다. 이 같은 요청을 한 교민에게는 절대 불가능한 요구다. 놀러 왔습니까? 격리되러 온 겁니다. 라고 단호하게 안내하고 있다. 이 행안부 관계자 공무원분께서 굉장히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김영주 의원님, 아니 이탈리아에서 격리 중인 모든 우리 교민들이 그런 건 아니다. 엄숙한 마음으로 격리 중인 분들이 대다수겠지만 담배 사러 간 분에 대해서는 아까 장 소장한테 이야기 들어봤는데 자, 음식물 리스트, 간식 리스트를 주면 우리가 족발, 짜장면, 치킨 해서 돈을 놓을 테니까 공무원들이 가서 사다 놔라. 지금 이럴 때냐? 사실은 그렇게 다양한 얘기를 할 때는 아니죠. 그렇죠. 격리됐으니까 조금 전체 흐름에 따라줘야 되는데 부분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수용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근데 뭐 밥 반찬이 한 가지다. 그건 좀 심하지 않느냐. 아무리 격리돼 있지만 이거는 뭐 교도소에도 요즘 그렇게 먹지는 않거든요. 세 가지 정도는. 예. 예. 그리고 얼마든지 거기도 사실은 구매해서 먹을 수 있는 예. 정도 구조가 되는데 최소한의 말하자면 격리되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서비스의 밥 문제만큼은 할 수 있고 또 흡연을 도저히 못 찾겠다 하는 사람들은 정말 시간을 정해놓고 접촉하는 사람이 없는 방식으로 출구를 만들어주는 것도 방식이에요. 만약 이걸 다 차단하면요. 또 하나의 말하자면 불법적인 행태라든지 더 불합리한 또 에어로졸과 관련된 더 그럼요. 잘못된 행태가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화를 불러세우기 때문에 그런 몇 가지 들을 수 있는 제안을 하면서 정리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김종인 교수님, 네. 국내 확진자가 10,000명에 근접했고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는데 우리 이탈리아 교민분들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격리될 분들도 조금 이런 황당한 제안들을 사실 공무원들 입장에서 좀 김 빠지잖아요. 당연히 이런 좀 불필요하고 황당한 제안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일단 이탈리아 교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예. 드리면 앞서 이제 누리꾼들이 얘기한 것처럼 관광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해외 교민들을 국내로 이송하는 문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실제로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굉장히 반발이 심할 걸로 보이고요. 특히나 말씀하신 음식 부분도 상당 부분 지금 그 임시시설에서
이 편의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가 있으면 맵지 않게 해주고 있고 오. 채식주의자인 경우에는 가급적 채식 위주의 식단을 꾸려주고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신경 쓰고 있네요. 네, 굉장히 신경 예.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 교민들이 어떻게 해서 국내로 왔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음식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타이레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지금 코로나19의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잠재적 인 사람이기 때문에 타이레놀 드시면 안 돼요. 안 된다. 증상 그대로를 우리가 봐야 된다. 네,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는 의료진한테 얘기를 해야지 타이레놀을 달라고 요청하는 교민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떤 국민적인 공감, 그러니까 봉분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지금 다른 자택 격리를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그 위반 수칙이 물론 지금 벌칙이 높아져서 상당 부분 이제 부담스럽기 때문에 많이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탈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의 큰 앞으로의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김정희 교수님 말씀이 정답인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오늘은 6개 주제로 다양하게 좀 더 많은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공개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잡힌 순간, 풀어준 순간. 무슨 말이냐면 저희 채널A가 조주빈이 체포되는 순간의 CCTV 영상을 단독으로 입수를 했고 풀어준 순간이 무슨 이야기냐면 종근당 그룹의 장남이 성관계 몰래카메라를 유포했는데 법원에서 석방이 나와서 풀어줬다고 합니다.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높은 상황에서 과연 풀어주는 게 옳으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확보한 박사 조주빈의 체포 당시 영상부터 바로 살펴보시죠. 자, 인천의 으슥한 빌라에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30분 뒤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이렇게 경찰에 붙잡혀 밖으로 나온 남성 조주빈입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하고 12개 혐의로 구속된 박사 조주빈이 이렇게 검거되는 모습입니다. 자, 검거 당시 조주빈의 주거지에서 박사방의 범죄 수익으로 보이는 현금 1억 3천만 원도 발견이 됐는데 자, 경찰들이 연행하는 모습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조주빈은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으로 저항도 없이 갑시다. 거의 이 모습으로 순순히 체포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장영 교수님, 물론 이 짧은 CCTV 영상이 많은 것을 알려주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황당하다라는 인색을 받은 건 조주빈이 체포되는 영상 봤는데 그냥 순순히 네. 갑시다. 순순히. 저항하거나 반항하거나 이게 무슨 일이에요? 혹은 우리가 아는 고유정처럼 저 범인은 아닌데요. 어떤 리액션도 없었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사실은 보는 분들이 더 소름 끼쳤다. 이제 이런 표현까지 들었는데 전 사실은 조주빈이 왜 경찰들로부터 함께 무슨 범인 검거, 보이스피싱 범죄라든지 마약 범죄, 범인 검거에 협조한 포상금 받고 이런 이야기 한 적 있잖아요. 전 조주빈은 사실은 자기는 온라인상에서 혹은 협박이나 이런 것들로 여러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경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내가 다 들여다보고 있다. 어떤 이런 자만감이나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본인이 지금 경찰에 자백하기로도 내가 이렇게 범행을 할 수 있었던 건 경찰을 도우면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알았다라는 거잖아요. 예. 성착취물이나 성 동영상에 수요가 많구나. 이거 하면은 돈 좀 벌 수 있겠구나도 내가 경찰 협조하면서 알았고 등등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SNS를 쓰려면 이런 SNS를 쓰고 돈을 왔다 갔다 하려면 이런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를 쓰고 이러는 게 경찰이 붙잡는데 어렵구나. 이 모든 것들을 자신이 경찰과 수사 협조하고 이 과정에 알았다라고 본인 입으로 진술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도 숨기지 않고 술술술 다 부는 것 자체가 그냥 이 조주빈이라는 자꾸 제가 아이라는 성인 같지만 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조주빈 씨 저는 대한민국 자체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서 경찰이 와서 붙잡아 가건 뭘 하건 우습게 보는 일반인들 거죠. 같으면 무섭거나 공권력이 왔고 내가 이제 큰일 났구나 이런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저는 한 단계 더 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일 수도 있겠다라는 저는 우려까지 좀 들었습니다. 굉장히 예리한 분석 주셨습니다. 저희 제목을 잡힌 순간, 풀어준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잡힌 순간 보셨으니까 풀어준 순간도 한번 보실까요? 논란이 되고 있는데 종근당 그룹 회장의 장남 이모 씨가 여성들과 성관계한 영상을 몰래 찍어서 SNS에 이른바 유포를 했는데 풀어줬어요, 법원이. 성관계 몰카 유포, 종근당 회장 장남 석방. 종근당 회장 장남 이 씨, 여성 3명과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몰래 찍었어요. SNS에 영상을 게시하는 대범함까지. 이거 범죄입니다. 몰래 찍고 그거를 유포했잖아요? 이건 범죄예요. 경찰이 지난달 31일 성관계 불법 촬영 유포 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 피해자들 얼굴이 노출되지 않았고 피의자가 게시물을 자진 폐쇄했다. 그러니까 종근당 회장 장남이 게시물을 자진 폐쇄했다. 보라! 자발적으로 게시물을 폐지하지 않았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의자의 진술 태도 등을 봤을 때 구속할 필요가 없다. 구속위기 이 씨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오늘 모셨는데 검찰 출신 변호사님이시잖아요. 지금 엠번방 사건으로 사실은 은밀한 장면을 몰래 찍고 여성들에게 동의 없이 찍고 특히 여성들의 동의 없이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이거를 부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범죄는 굉장히 사회적인 악질적 범죄인데 이걸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은데 검찰 출신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저희 영장 기각한 것은요, 약간 판사가 관행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 법원이나 이제 검찰의 입장이 저런 어떤 몰래카메라 자체에 있어서 구속 여부의 기준을 정하는 데서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자, 몰래카메라 촬영했는데 피해자 얼굴이 나왔느냐, 나오지 않았느냐. 피해자 얼굴이 나온 것은 엄청난 피해자의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유포가 됐을 때 그건 정말로 제지할 수 없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피해자하고 합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피해자하고 어떤 뭐 대부분 보면 합의 과정을 보면 유자를 주고 이제 합의를 하잖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합의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이제 세 번째는 그것이 과연 유포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아니면 자진 폐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제 그 관점에서 지금 저 법원 지금 판사는 영장을 기각한 건 맞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너무 과거에 좀 머무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관행적으로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과거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에 대한 인지 감수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건데 아주 그전에는 마치 뭐 술을 먹고 여자의 의사에 반해서 성관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마치 합의해서 한 것처럼 예. 그렇게 주장을 하고 또 그것이 지금도 영장 기각된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받아들이는 게 꽤 많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어떤 성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럼 지금도 김광선 변호사님 몰래카메라 찍어서 SNS에 유포하고 피해자랑 합의하고 자진해서 지우고 여성 얼굴 안 나오게 하면은 구속 안 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영장이 기각되죠.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발부된 사례가 아주 예외적으로 발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이제 방송에 나와서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저거 자체를 단순히 합의를 했다든가 아니면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든가 그거에 방점을 두고 어떤 법을 집행한다거나 운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합의했어요. 자진 삭제했어요. 그런데 이 인터넷이랄지 SNS의 어떤 특징이 있잖아요. 그게 좀비처럼 살아서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평생.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아예 엄벌을 해버리면 사실 범죄는 굉장히 줄어들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저런 거 하는 사람들도 특징이 뭐냐면 저거 벌금 좀 받아. 아니면 합의하면 돼. 그런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우리가 또 법원이 됐건 검찰이 됐건 좀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가 하면 N번방 사건과 관련돼서 이 N번방 이용자들이 디지털 장의사를 찾았다고 합니다. 디지털 장의사 1호 김호진 대표 개인의 디지털 흔적을 지워주는 작업이라고 그래요. 지난달 21일부터 열흘 동안 N번방 참여자 45명이 연락해 왔다. 와, 이거 뭐 김호진 대표가 경찰 수사에 협조해주면 45명 이용자 누군지 파악하기 쉽겠네요. 얼마나도 좋으니 N번방 기록 좀 지워달라. 직장과 가정이 있어서 공개되면 힘들다고 연락 왔다. 내가 딸을 둔 아빠로서 N번방 의뢰는 다 거절했다. 라고 밝혔고요. N번방 가해자들이 반성문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N번방 사건 연루 가해자들이 수사사법기관 제출용 반성문을 온라인에서 사고팔기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됩니까? 반성문을 자기가 써야죠. 그 돈 주고 사요. 각종 성범죄 피의자들이 각자 사건 경험을 공유하는 온라인 카페 현재 회원수 2만 1000명인데 구속되면 가장 효과적인 게 반성문이다. 심금을 울리는 반성문은 선처로 이어진다. 얼마네. 심금을 울리는 반성문. 불우한 가정 환경, 집안 사정 1,000원에서 5만 원 선에 거래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판사님도 하셨잖아요. 네. 변호사님. 디지털 장의사를 찾는 사람들이나 반성문을 심금을 울리는 반성문을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나 같은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판사는 정말 반성하는 사람은 조금 이제 감명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디지털 장의사 같은 경우는 이거 증거 인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게 들키는 경우는 오히려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오히려 딱 걸릴 수가 있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그런 거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반성문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쓰는 걸로 판사도 읽는데 이제 보니까 심금을 울리는 반성문 5만 원. 카페에 뭐 예. A 양식, B 양식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이렇게 썼더니 효과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뭐 자기소개서 돌아다니듯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건 아주 충격적입니다. 예. 판사님들도 정말 이게 반성문에 이제 속아서는 안 되겠어요. 요즘 수용자들이 판사들 심금을 올리기 위해서 하루에 뭐 한 장, 두 장씩 계속 반성문 제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사님들도 정말 제대로 보셔야 되고, 과거 보게 되면 김태총 같은 정말 그 엄청난 범죄자도 뭐 교도소 이런 데서 교과천선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조기 석방되고 이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동일한 범죄로 뭐 들어간다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성문 이거 좀 판사님들이 좀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소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을 지켜라, 윤 총장을 지켜라. 이번 선거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조국 대 윤석열의 싸움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박형준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여권이 철저히 친문, 친조국 공천을 했구나. 패권 정치 세력이 된 것이라고 보고요. 조국을 살리고 윤석열을 쳐내려는 쪽과 정권의 위선을 드러내고 윤석열을 지켜내자는 쪽의 한판 승부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래통합당 박형준 위원장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윤석열을 지키느냐, 조국을 지키느냐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범여권이죠. 청와대 전직 공식기관 비서관이었던 최강욱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길래 들어보시죠. 공수처 수사 대상은 아마 본인과 배우자가 더 먼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 총장 본인이 또 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저에 대한 어떤 날치기 기소를 포함해서 지금 법을 어기고 있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들이 공수처에서 다뤄질 수 있을 것이고, 검찰총장의 역할을 일선 검찰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감독자의 역할로 그 권한을 축소하고자 하며 호칭을 검찰총장에서 검찰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범여권 후보로 불리고 있는 열린민주당 후보들은 연일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는 검찰총장이나 검찰청장이다. 공수처로 수사를 해야 한다라는 등의 공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조국 전 장관을 지키려 이번 선거에 나왔다라고 말을 했던 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장승호 소장님, 네. 미래통합당에서는 안 된다. 이번 선거 윤석열 총장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미래통합당에서는 선거 구도상 유리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조국 사태 이후에 과연 이 정권이 정의로우냐, 공정하냐 이런 거에 대한 국민적인 회의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그 열린민주당이라는 이 집권 세력의 한 축이 조국을 수호하고, 우리가 당선되기만 해봐. 윤석열 총장 너 공수처 1호 수사야. 그리고 검찰총장을 청장으로 격하시킬 거야. 라고 이렇게 지금 공약 아닌 공약을 내세우고 있어요. 윤석열 죽이겠다. 그렇습니다. 왜 열린민주당에 있는 후보자들이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를 하고 조국을 수호하겠다라는 그 강력한 지지층들의 지지만 받아도 본인들은 일정한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강욱 전 공직기관 비서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총장이 이끌고 있는 수사단에 의해서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총장이 급이 떨어지거나 어떻게 되면 본인에 대한 수사도 사실상
좀 흐지부지 된다 이런 판단을 한 건가요? 뭔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최광욱 이제 후보자가 당선이 됐어요. 비례대표로. 그래서 이제 국회 상임위에 법사위로 가요. 그러면은 거기서는 검찰총장도 이렇게 나와서 국정감사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수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죠. 그런 점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번 총선 이후에 열린민주당이 어느 정도 의석수를 얻느냐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의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도 벌어질 수 있을 것이고 조국 전 장관 부부에 대한 수사도 많은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여야 양쪽에서 윤석열 대 조국의 싸움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명백한 팩트로 보여지는데 민주당의 그 총선 유세 매뉴얼도 오늘 공개가 됐는데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함께 보시죠. 민주당의 총선 전략 홍보 유세 매뉴얼입니다. 대위비 문건인데 이게 대외적으로 좀 공개가 됐군요. 조국 전 장관 논란 관련해서 민주당이 각 후보들에게 내려보낸 겁니다. 매뉴얼이에요. 조국과 관련돼서 누가 물어보면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말하지 마. 해석도 하지 마. 설명도 하지 마. 질문을 전환해.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틀 전에 나온 매뉴얼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총선 매뉴얼이 있다라는 것 갖고 뭐라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당에서는 입단속, 말단속을 하는 건데 콕 집어서 조국 관련한 답변은 아예 찬성 반대도 하지 마라고 한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네요. 네. 실제로 뭐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제 조국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시작하면 야당이 걸러온 프레임에 말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곤혹스럽지만 열린민주당이 있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행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미래통합당이 하는 의지에 대해서 열린민주당하고 싸우면 그는 그 둘이 싸움하라고 하고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큰 틀에서의 코로나 사태의 안정, 촛불 정신의 뭐 전성 이런 것을 가지고 큰 뭐 대과 없이 이번 총선을 만들어간다. 이런 구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실제적으로 역으로 보면 이 프레임을 박경준 위원장이 어떤 조국 대 반조국 혹은 뭐 윤석열 프레임으로 짠다는 것은 경제 심판론이나 정권 심판론이 생각만큼 작동이 안 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도 사실은 이제 한편으로 보면 그런 싸움 자체가 불리하다고만 볼 수 있느냐. 이제 그런 입장들이 안에 녹아 있는 것이죠. 제가 궁금한 건 김강산 변호사님께서 검찰에 계셨잖아요. 지금 뭐 정봉주, 손혜원, 최강욱, 황희석 등등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들이다라고 자처하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진짜 민주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인데 이게 단순히 프레임일까? 아니면 진짜 이분들이 대거 당선이 됐을 때 윤 총장을 어떻게 하려는 본인들의 주장대로 실제 목표가 있는 건지 좀 이게 궁금합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이제 선거의 프레임도 맞고요. 그다음에 저 프레임에서 성공을 하면 아마 당선되고 나서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선거 자체가 뭐 여당의 어떤 정책이랄지 공정성이랄지 코로나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여당의 심판 또는 야당이 과연 여당이 잘하고 있는데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냐 그럼 야당의 심판 사실은 이런 어떤 프레임으로 가서 여당 야당의 지지가 돼야 하는데 만약에 지금 약간의 약간 김이 솔솔 나고 있습니다만은 프레임이 지금 약간 조국 대 반조국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좀 우려감이 있어요. 예. 그러면 사실 선거에서 인물론이랄지 정책은 실종이 될 거라는 굉장히 우려가 있는데 지금 이걸 한번 나누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여당의 총선 매뉴얼을 보면 굉장히 삼가하고 조심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당 자체는 이건 우리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비례대표 정당인 열린민주당은 이 프레임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결국 조국 수호를 하시는 분들이 열린민주당에 찍을 것이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불리하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또 야당 입장에서 보면 이제까지 어떤 여당 심판을 할지 경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게 사실 선거에서 대두가 되고 있지 않아요. 먹히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오히려 조국 프레임, 조국 수호냐 반대의 프레임으로 가는 것이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되는 것은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가면 일부 당에는 굉장히 이익이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결국
이게 진영에 의한 투표를 유도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이걸 무조건 저는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양신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중도층인 국민들로부터 그러면 한번 우리가 어떤 것이 옳은지 심판을 한번 받아보자. 나쁘지 않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또 긍정적 의미가 또 있긴 해요.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일각에서는 이게 그냥 단순 프레임이 아니다. 진짜 조국 수호하는 목적이고 진짜 윤석열 총장을 공격으로부터 막아내려는 진정성이 있다라는 분석도 나와요. 제가 볼 때 이제 선거 구도가 지금 열린 민주당이 등장을 했잖아요. 열린 민주당은 결국 조국 수호하는 세력의 표를 얻어야지만 퍼센트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지침까지도 지금 만들었는데 열린 민주당은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국을 들고 와야 돼. 근데 조국을 수호하자는 이야기는 사실 중도층 표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국민들 전체적으로 그 호감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국 수호하자는 말은 빼고 윤석열 때리기로 지금 나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조국 수호하겠다는 사람들은 윤석열 때린다는 말에 공감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윤석열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부부를 때리겠다고 하니까 조국 수호하는 세력들은 열린 민주당이 이제 마음이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박영준 위원장이 이제 그 미래통합당에서 이 구도를 조국 대 윤석열로 규정짓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윤석열은 조국 때문에 지금 그 고래등 싸움에 새우 터지는 식으로 지금 이 프레임 속에 지금 끌려 들어오는 지금 국면이거든요. 총장은.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국이 다시 살아 돌아온다든가 조국이 대통령 된다 이런 말은 차라리 선거에서 쓸 수 있을 망정 윤석열 살리냐 죽이냐 이거 가지고 가는 건 저는 이거 옳지 않다. 오히려 미래통합당이 말려드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예, 자연스럽게 선거 얘기가 지금 탁 튀어나왔어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슈입니다. 주제는 이겁니다. 꼼수 대 꼼수. 과연 어느 꼼수가 묘수가 될 건가? 이기는 사람은 묘수가 되냐? 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양당 모두 공식 선거 유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특히 양당 모두 본 정당과 비례용 위성 정당이 이번에 같이 출범을 하게 됐죠. 선관위에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양당 모두 꼼수를 드러냈습니다. 먼저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유세버스를 함께 보시죠. 법적으로 다른 정당이긴 합니다만 누가 봐도 같은 정당으로 알고 있어서 선관위에서는 법적으로 저렇게 같이 홍보하면 안 돼 라고 했는데 아니야 우리 버스 달라 다른 버스로 각각 홍보해 라고 하지만 보시면 뭐가 다를까요? 틀린 그림 찾기입니다. 자, 국민을 지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똑같고요. 선거일은 15일이다라고 하지만 1번과 5번을 찍어라라는 메시지로 보이고요. 다른 점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쪽에선 더불어시민당 민주랑 시민이란 글자밖에 없습니다. 각각의 다른 유세버스지만 사실상 한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도 꼼수를 썼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번엔 점퍼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가 점퍼를 바꿔 입어요. 뒤집어 입어요. 지금 이게 안감이 밖으로 나온 겁니다. 밖감은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 미래통합당의 후보가 아닌 법적으로 다르잖아요. 미래한국당의 대표가 미래통합당의 선거 유세에 함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문구가 적혀있는 점퍼를 뒤집어 입은 거예요. 하지만 색깔은 어차피 같아. 같은 점퍼. 같은 버스를 동원한 민주당이나 같은 점퍼를 맞춰 입은 한국당이나 꼼수를 쓰고 있다는 지적이 오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25년간 보좌생활 하셨던 국회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뭐 옛날에는 한 지붕 두 가족이었는데 두 지붕 한 가족이군요. 그렇죠. 일각에서 뭐 세 지붕 한 가족까지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저런 선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같은 정당이라고 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얻으려고 하는데 저는 실무자들이 정말 선관위에 문의를 해서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만든 것들이에요. 버스가 다르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 버스 같은 경우에는요, 미래통합당에서는 되게 화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어제의 일인데 그 전날에 미래통합당이 그대로 그 루텐다홀에 내려와서 그 계단에서 같이 선거운동 뭐 선포식도 하고 버스를 저거 두 대를 그대로 분홍색으로 해가지고 저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뭐 더불어민주당이 따라한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완전히 지금 화가 나 있는데
저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는 선거법에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다. 왜냐면은요, 예.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요, 그 원래 정당과 비례 정당이 같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같은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려서 함께 선거운동은 못해요. 근데 개별적인 의원들과 개별적인 사람들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에 원유철 의원이 이렇게 점퍼를 거꾸로 입었잖아요. 저거는 실무자의 실수예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왜냐면은 저기 지상욱 의원 저기 뭐 선거하는데 간 것 같은데 거기에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을 하면 그 옷을 입고 같이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거운동원으로 등록이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건데 미래통합당에서는 지금 분홍색 점퍼만 하고 기호나 이름 같은 거는 떴다 붙였다 할 수 있게 그럽니까? 그렇게 지금 만들었대요. 유비쿼터스예요. 네. 포터블. 네, 그러니까 지금 선거법을 이용해가지고 많은 꼼수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재미있는 일이 많아질 거예요. 공식 자리 가면 이거 띄있다가 그렇죠. 사투리가 나오네. 띄웠다가 또 이렇게 하면 붙였다가 양쪽 모두 다 묘수와 꼼수 사이에 줄타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양당의 선거 총참모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새는 두 날개로 난다고 합니다. 반드시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하고 비례대표에서도 더불어시민당이 대승을 해서 이 난국을 이겨내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총괄 상임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각종 여론조사가 어떻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선거 초기에 나타나는 여론조사라는 것이 결코 선거 결과와 직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의 어떤 사령탑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장경 교수님. 아니, 웃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이분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겠다고 각 지역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지금 뽑아달라고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웃으면 안 되는 일인데 이렇게 뗐다 붙였다는 꼼수 나오고 있고 도대체 뭐가 다를까 이렇게 찾아봐야지 글자 작은 거 세 개도 아니 한 글자죠. 예. 시자하고 주자하고 이거 다른 거죠. 이런 거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꼼수를 지금 우리가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현실이 참 저는 이게 꿈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에는 정말로 이게 코로나도 그렇고 선거도 그렇고 어디 하나 희망을 거둘 데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지금 지금 선거를 이끌어가고 있는 수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대놓고 우리는 같이 간다 한 팀이다 두 날개로 날기 때문에 이거 선거법은 왜 만든 걸까요? 이렇게 만들 거면 저는 약간 이런 반론도 들고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이제까지 맞지 않았다라는 거는 지금 일단 미래통합당 스스로 우리가 지금 좀 열세에 있지만 뚜껑 열어봐야 된다라는 자신감을 표현한 거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조국 윤석열 프레임으로 간 것도 아마 내가 볼 때 민주당에서 조국 내세우는 게 크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통합당도 아마 그러니까 오히려 더 조국을 내세워서 우리가 조금 더 여기서 이득을 보자라는 계산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계산, 꼼수, 전략만 보이고 진정성이 하나도 없는 국민을 위한 진정성은 하나도 없는 전 이런 모습밖에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여론조사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금 양당의 총선 관심 중에 하나가 어떤 위성정당이 이길까거든요.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거기에 열린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도 비례형 정당이긴 하지만 누가 이길까 관심입니다. 여론조사 한 통화 보시죠. 21대 총선 비례대표 정당 투표 의향조사 더불어시민당, 민주당의 공식 비례정당이죠. 지지율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38%에서 20.8%로 지금 보시면은 8%포인트 가까이 맞죠? 8%포인트 가까이죠. 8%포인트 가까이 훅 떨어졌습니다. 미래한국당은 29.4에서 25.1%로 지지율이 변동을 했고 다만 열린민주당이 지지율 폭이 상승을 했는데 11.7%에서 굉장히 근소하게 13.3%로 상승했고 정의당은 8.2%. 지금 보시면 오늘 이 여론조사를 실시한 조간신문의 분석에 따르면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을 합친 수치가 범여권 비례정당의 지지율 수치가 많이 떨어졌다라고 분석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더불어시민당 같은 경우는 초기 앞번호에 국민들이 인식할 만한 주요한 후보가 없다라고 하는 면에서 상대적으로 열린민주당은
스피커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강한 얘기를 하고 국민들이 뭔 얘기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실제로 민주당이 지명한 후보는 11번 이후에 나타나는 후보들은 거의 다 나타나지 않고 또 더불어시민당이 초기에 공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더불어민주당 걸 뭐 뺏긴다든지 카피한다든지 이런 적지 않은 실수들이 있어서 국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그것이 반영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한국당이 그러면 치고 올라가느냐 그러지도 못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양당 모두가 국민들로부터 실망을 주고 있다는 측면이고 또 정의당이 갖고 있는 위기의식들이 말하자면 당원들에게 굉장히 어떤 긴장감을 함으로써 지지를 높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여론조사는 아까 김종인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별 의미가 없다. 아니, 실컷 분석 다 해놓으시면 별 의미가 없다시면 어떡해요. 지금 상황이 왜 이렇게 됐다는 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 득표할 때는 그렇구나. 선거 3일 전에 비례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중요하다. 지금은 그냥 여론의 추이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 3일, 네. 선거 전 3일의 어떤 민심, 그게 진짜다. 네네. 그게 천지입니다. 네. 선거 다음 날, 그러니까 아침 결과가 나오는 날, 김영주 의원님 같이 또 네. 결과. 특히 왜냐하면 일반 정당하고 네. 달리 위성 정당은 많은 유권자들이 잘 모르시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 고승덕 변호사님 계시지만 교육감 선거가 비슷합니다. 선거 가기 이틀 3일 전에 우리 위성 정당은 어디지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때 실제적인 어떤 당이 제대로 된 어떤 일목요연한 질서를 잡을 것이냐의 경쟁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사이의 신경전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양정철 원장도 한마디 했고요. 정봉주 전 의원도 대꾸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무엇이 노무현 정신이고 문재인 정신이고 민주당의 정신인지에 대해서 조금 깊이 살펴보고 그런 선택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좀 정치 도의상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제 의석이 생기고 국고보조금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되면 독자 행보를 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이야 뭐 당선을 위해서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부담 없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민주당하고 통합할 의향이 충분히 있는 정당이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하지 못하는 목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꾸만 탈락했다라고 하는 기준을 들이대는데요. 혹은 몇몇 지금 민주당을 움직이고 있는 그쪽의 기득권층 그 기준이 절대선이고 절대적으로 맞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검증을 하죠? 특히 이제 더불어시민당의 김홍걸 씨 같은 경우는 열린민주당은 공천 탈락자 정당 아니냐라고 굉장히 불편한 소리를 하게 됐습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왜요? 그분이 지금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 후보 14번이에요. 14번. 아까 우리가 봤던 저 여론조사 있죠. 만약 더불어시민당이 28%를 얻으면 대략 13석에서 14석의 비례대표 당선자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럼 본인 앞에서 끊기거나 아니면은 본인까지 되거나 지금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하다. 이 여론조사대로라면 그렇습니다.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홍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저분들은 공천 탈락한 부적절한 분들이다. 이거 정치 도의적인 문제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분이고 정봉주 이제 대표 같은 경우엔 그래도 우리가 진짜다. 우리를 찍어야 된다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거는 최소한 좀 8번까지 당선시켜서 8번이 누구냐면요. 황희석 그 법무부 인권국장이에요. 그래서 그분까지 당선시켜서 조국을 확실하게 수호하겠다. 우리가 진짜다. 이런 식으로 항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황교안 대표는요. 비례 투표용지가 이렇게 길다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과장 발언을 했다라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러분, 비례 정당 투표용지 보셨습니까? 40여 개의 정당이 쭉 날려져 있어요. 키 작은 사람은 이거 자기 손으로 들지도 못해요. 완전히 선거가 코미디가 돼버렸어요. 신성한 국민의 투표권이 이렇게 희롱거리가 되어버리는 이런 나라, 이거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김광삼 변호사님, 이 평소와 같았다면 그냥 과장 발언이라 기사도 안 됐었던 발언 같아요. 비례용지가 이렇게
길다. 키 작은 사람은 들지도 못한다. 근데 키 작은 사람은 들 수 있거든요. 40cm밖에 안 되니까 이게 길긴 길어도. 그런데 그 앞서서 황교안 대표가 N번방 사건과 관련돼서 그 발언 논란이 있었잖아요. 호기심으로 들어가 본 사람은 처벌 수위를 달리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논란이 되는데 거기에 2탄이라 아니 그런 것도 과장에 이게 논란이 된 것 같은데 결국은 김종인 총괄 서원대위원장이 종로 한 중국집에서 따로 불렀다면서요. 황교안 대표 식사하시면서 종로 선거에 집중하시라고 조언했다고 하는데 그 말 뒤집어 보면 다른 뜻 아닐까요? 이제 사람이요. 무슨 뜻일까요? 네, 사람이 이제 살아온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정치를 나간다고 그래서 이걸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큰 그림을 그릴 때는 좀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세세한 거, 그러니까 짜여진 각본대로 안 가면 그게 본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누가 이게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정말 진정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그리고 좀 많이 갈고 다듬어져야지 그런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그냥 일반 사람들이 뭐 술집에서 술 먹으면서 저런 얘기 할 수 있죠. 또 N번방 얘기도 사실은 법조인들이 많이 하는 얘기예요. 그냥 호기심에 가입한 사람은 뭐 처벌되겠어? 그런 얘기 사실 저희도 밥 먹으면서 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국민의 여론이나 어떤 분노 이런 것을 정치인은 생각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말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야 하는데 이거 자체를 그냥 쓴벅쓴벅 생각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저런 게 생기고 유승민 의원이 그랬잖아요. 이게 선거에서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저런 것들이 하나둘씩 쌓이면 사실은 어떤 이미지가 고착화가 되거든요.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야?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표에 도움이 되지 않고 지금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출마해서 선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미래통합당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이 있겠지만 김종인 위원장이 한마디 들었겠죠, 중국집에서? 그렇죠. 정제된 얘기를 해야 하고 네. 더구나 마이크 잡고 얘기할 때는 본인이 좀 생각을 좀 깊게 해야 한다. 그건 자기를 위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해 있는 당을 위해서도 굉장히 사려가 깊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5번째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목을 저희가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허경영과 1,000만 원 국민혁명배당금당의 허경영 대표가 보조금 8억이 갑자기 통장에 들어왔다. 여성 추천 보조금인지 몰랐는데 1,000만 원씩 주겠다. 여성 후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고요. 열린민주당의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서 박지원 낙선운동 할 건데 그거 내가 그 말 지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목포에는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 있죠. 앞으로 또 누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낙선운동을 하겠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지킵니다.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박지원 의원을 겨냥한 듯 낙선운동 하겠다, 지키겠다라고 얘기했고 그 목포에서 민주당 후보를 손혜원 의원이 마주쳤는데 귓속말로 친밀감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을 이제 연출을 한 거죠. 귓속말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고순덕 의원님, 궁금한 건 지금 열린민주당이잖아요. 손혜원 의원이. 그런데 민주당의 목포 후보를 사실상 지지하는 모습, 그리고 다른 당의 박지원 후보를 낙선운동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선거법상 괜찮은 겁니까? 원래는 이제 마이크 잡고 만약에 그 낙선운동 한다 그랬으면은 딱 걸리죠. 그래요? 딱 걸리죠. 특히 이제 목포에서 그런 이야기를 뭐 유세차라든가 사람들 모아놓고 있으면. 근데 이게 좀 은근한 방법이에요. 뭐냐면 기자 간담회에서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말한 거거든요. 사실 그게 낙선운동이에요. 앞으로 손혜원 그 의원이 골목 다니면서 마이크 잡고 낙선운동 할 뿐도 아닐 거고 정말 낙선운동 할 것이라는 이 말로써 어떻게 보면 뒤끝을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더 이상 뭐 낙선운동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이제 된 것 같고. 지금 단계에서는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기자간담회니까 선거 구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좀 은근한 방법을 저는 사용했다고 보고 있고요. 김원희 후보에게 귓속말로 화이팅한 뭐 이런 것도 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네, 그것도 귓속말이니까 상관없죠. 귓속말이라?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후보자가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그 어떤 그 제3의 인물과 선거 유세 도중에 뭐 우연히 만나서 악수했다.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교육감 선거가 시장 선거 뭐 후보자랑
되게 뭐 우연 여러 번 했다고 우리 김영주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처럼 은근한 그런 건데, 이번에 이제 그 귓속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런 말 했겠죠. 열심히 뛰어. 나도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당 어차피 많이 당선돼가지고 합당할 테니까 이제 같은 당 사람이야라고 말을 할 수 있었겠지만, 이거 개인적 추측이에요. 예, 그 추측이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랬던 제스처, 정말 귓속말이라고 하는 걸로 아마 그 은근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장 소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거법 79조에 의하면은요, 손혜원 의원이 민주당 김원희 후보를 공식적으로 선거운동 해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다른데도 단 선거운동으로 등록을 하면, 그러니까 비례정당 지역구를 내지 않은 비례정당의 당 대표나 이런 분들은 의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선거운동으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깨알 또 선거 지시까지 말씀 주셨고요. 허경영 혁명배당금당 대표가 여성 후보에게 1,000만 원씩 주겠다 얘기를 밝혔습니다. 얼마 전에 8억 받았죠? 들어보시죠. 보조금 8억이 갑자기 통장 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국가혁명배당당이 뭐 여성 후보를 최고로 많이 냈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조금이 주어지는 거라고. 몰랐죠, 우리는. 우리는 그냥 여성을 항상 많이 내는 정당으로. 또 허경영 지지 팬들이 여성이 좀 더 많아요. 여성 지역구 출마자 77명에게 1,080만 원씩 보내기로 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함께 보시죠. 사실 이 기사 소개해드리면서 이거 뭐죠? 그 선거 때 내는 비용 있잖아요. 선관위에. 예. 한 후보가 선관위에 지역구 후보로 나가려면 기탁금이 한 1,000만 원이 넘게 내야 되는데, 기탁금은 각 여성 후보들이 내고 8억 보조금은 당이 받아서 이른바 이거 꿀꺽 아니냐라는 논란과 관련돼서 허경영 대표가 아닌데 1,000만 원씩 줄 건데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보면 8억 4,200여만 원을 여성 추천 보조금으로 받았고, 여성 지역구 출마 77명에게 나누면 한 사람당 1,000만 원하고도 80만 원을 더 해서 보내주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낸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얘기할 때는 허경영 대표가 굉장히 머리가 좋다. 그래서 큰 그림이다. 국가보조금 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게 여성 지역구 출마자를 76명 이상을 내면 국가보조금이 가는데 77명을 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천재적이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허경영 대표가 이걸 그 당의 어떤 이름을 쓰지만 결국 자기의 어떤 관련된 걸 쓰지 않겠느냐 했는데, 결국 이제 1,080만 원씩 보내기로 한 걸 보면 처음부터 작정을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기존 정당들이 막 꼼수에다가 엄청나게 지금 국민을 혼란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허경영 대표가 어떻게 여성 지역구 출마자를 저렇게 많이 냈어? 그러니까요. 기존 정당과 또 비교가 되잖아요. 예. 거기다 기존 정당 출마자들이 당이 뭐 국가보조금 뭐 400억씩 이렇게 받아도 한 푼도 못 받거든요. 그래요? 근데 허경영 그 혁명배당금당은 돈을 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간혹 유권자 중에서는 오히려 저 정당이 더 나은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나. 그래서 표도 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예. 어쨌든 그 선관위에 낸 기탁금은 돌려받는 거니까 손해볼 건 없다는 거죠. 자, 이런 소식 들어와 있고. 그런가 하면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이른바 국토대종주를 시작했죠. 계속 뛰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찐 돼지 이야기를 했어요. 살찐 돼지를 더 살찌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풀어누워서 잡니다. 오히려 저희가 중심을 잡으면 그러면 살찐 돼지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다이어트 시키게 만드셔야죠. 그 힘이 국민께 있다는 점 꼭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살찐 돼지는 김영주 의원님 양당을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살찐 돼지한테 밥 더 줘봤자 그냥 누워서 잠만 잔다. 네. 좀 심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지난번에 그렇게 많이 국민의당에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줬을 때 20대 국회에서 잘했어야죠. 잘했어야 됐다. 네. 이제는 더 이상 살찐 돼지들이 뒹굴뒹굴 한다는 것도 알지만 그게 표를 주는 마음은 어떻겠어요? 왜 그런 상황을 만드는가? 지금처럼 좋은, 말하자면 다당제 구도의 좋은 제도를 받으면서도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네.
그런 부분들을 나는 전혀 책임 없고 저 양당만 책임이다. 양당 문제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 유권자들의 비애가 뭡니까? 다른 데 줄 데가 없다. 그런 거잖아요. 그게 단 일부의 책임이 있다. 그 얘기부터 시작하셔야죠. 돼지 살이 쪄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 무게가 많이 나가야지 팔 때 돈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요거 보고 비유를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예. 그런가 하면 정작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은 이 선관위가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초대받지 못하게 됩니다. 열린민주당은 초대받는데 안철수의 국민의당은 초대받지 못한다고 해요. 국민의당의 굴욕이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대담 토론회 참석 요건은 국회의원 5인 이상 정당이 추천한 후보,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5% 이상인데 국민의당은 지지율을 저렇게 못 받았다는 거죠.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당연히 참석 가능하고 열린민주당까지 토론회에 참석이 가능한데 국민의당은 평균 지지율 5%를 못 넘어서 참석이 불가하다. 그러니까요. 저도 다음 주에 이제 후보자 토론회, 공식 후보자 토론회 이제 갈 때 진행을 보는 사람들은 의상색이 굉장히 신경이 쓰여요. 그렇군요. 후보자들의 그 정당 색과 비슷한 색깔을 입으면 괜히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당 사람들이 토론회에 참석하는지 꼭 봐야 되는데 일단 국민의당은 안 오니까 오렌지색은 가능하겠군요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사실 앞서 안철수 대표가 살찐돼지 발언했을 때 전 그 말, 잠깐, 그 국민의당을 찍어 주십시오, 안철수 대표를 지지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발언은 저는 많은 분들이 공감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대 양당들이 더 거대해지는 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좋은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을까. 그래서 살찐돼지가 아닌 그러면 좀 가난하지만 괜찮은 어떤 찾아야 됐을 때 투표용지가 지금 이렇게 기니까 또 그것도 어렵잖아요. 다만 저 대안이 없다라는 말에 좀 이견을 내세우고 싶은 게 대안이 저는 있다는 희망을 좀 가지고 있어요. 다만 우리가 많이 모르기 때문에 시민들이 정말 바꾸고 싶다면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될 것이고 대안이 없으니까 살찐돼지를 더 살찌게 하자라기보다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조금만 한다면 국민들 각각이 선거 투표하러 갔을 때 좀 전 새로운 대안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 들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을 찍지 말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 대안이 있으면 이것밖에 답이 없어라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지금 저 안철수 대표의 저 발언도 저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삼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과거의 한 행동에 대한 책임론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의 안철수 대표는 사실 조금은 새로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조금은 새로워 보이는데 그게 또 먼지가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다만 과거와 조금 달라졌다라면 본인 스스로 과거에 대한 잘못과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걸 전략적으로 내세우면 어떨까라는 저 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 양당 얘기를 우리가 하다 보니까 돼지가 아닌 다른 동물이라고 미안하지만 보고 싶은데 지금 이 기회가 좀 적다라는 것도 지금 이번 우리 선거의 한계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장수철 소장님. 네. 이 규정에 따라서 국민의당은 토론회를 참석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토론회를 보는 분들은 이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그래도 예전에는 김영주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제3지대 정당으로 제3정당이었는데 국민의당은 열린민주당보다 이제 못하는 당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건 오로지 저는 안철수 대표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대구에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지율이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경향이었잖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있어요. 뭐냐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측근들을 공천을 했어요. 네. 과연 그때 정말 이 조국 사태 후에 정의롭고 공정한 분들, 그다음에 이런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좀 더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제대로 공천을 했으면 저기 괜찮네. 저기 한번 지지해볼까라고 해서 지지율이 좀 더 탄력을 받았을 것 같은데 본인이 이제 앞으로 대권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측근 의원들을 공천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서 국민들께서 좀 실망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오로지 안철수 대표의 책임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그러게요. 그 대구에서 봉사활동할 때 국민의당 인기가 좋았는데 그 좋았던 인기 얼마 안 지났는데 다 어디 갔나라는 또 궁금함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6번째 이슈입니다. 함께 보시죠. 제목을 유세차 엄마의 눈물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참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평소엔 저희가 한 굵직한 3가지 이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보다 더 많은 좀 뉴스를 재밌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좀 간결하게 6가지 이슈로 스피디하게 넘어가는데 이 방법이 좀 어떻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저희가 사실은 동시간 1등에 만족하지 않고 늘 이제 저희도 변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방송 어떤지 여러분들 좀 한번 리액션 주시면 또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앞에서도 앞으로도 반영을 하겠습니다. 6번째 소식. 유세차 엄마의 눈물. 동작을 지역이 이번 선거에서 상당히 격전지입니다. 여러 가지 격전지가 있습니다. 종로도 있고, 대구도 있고, 그런데 동작을도 수도권에서는 상당히 격전지예요. 일단은 모두 다 들어볼 텐데 먼저 나경원 후보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딸은 그동안 아마 많이들 세상의 이야기가 회자돼서 보셨을 텐데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용먹분들 어떻게 정치를 하냐. 한마디 할래요? 안녕하세요. 항상 조심하시고 개인위생 수칙 등 다 지키셔서 코로나가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기호이만 나경원 끝까지 달립시다. 우리 사랑하는 딸이 씩씩하죠? 자, 나경원 후보의 목소리 들어봤는데 장선수 소장님, 사실은 나경원 후보의 이제 그 딸이 좀 약간 다운증후군.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잖아요. 이제 딸까지 이제 등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급하다는 거죠. 저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양정철, 임종석 이런 분들이 화력이 센 분들이 와가지고 선거에 지금 유세에 도움을 줬고, 지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선거의 패턴을 보면 이제 저렇게 따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연설하도록 하고, 본인이 이제 2014년도 그 7월 달에 있었던 재보궐선거 때 고 노회찬 그 후보랑 붙었었는데, 투표 전날에 나경원 의원이 저는 동작 발전을 위해서 삭발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외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건다라는 의미의 표현으로 저렇게 따님과 뭐 남편까지 다 유세차 올라서 주민들께 인사드린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가 하면 이수진 후보 전 판사죠.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마음의 별기를 달기시면서 안녕하십니까, 이수진입니다. 동작으로 이행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동작을 듣고 그러면 자꾸만 살고 싶네. 첫날인데 신기일선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실은 뭐 김영주 의원님 오늘 나오셨지만 이 동작을 같은 경우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굉장히 혼전양상,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하는 여론조사도 있었고, 아직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그런데 굉장히 지금 어쨌든 치열한 곳이에요. 격전지 중에 하나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두 후보가 이제 말하자면 여성 후보이고 또 경력도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이벌 형성이 이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여론조사 결과도 일정 정도 상당히 이제 박빙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마지막 그 안간힘을 써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따라가는 형태에서 근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조금 이제 그 이수진 후보가 뒤늦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 앞서고 뭐 부분적입니다만은 일상적인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데 대해서 충격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 스스로가 조금 더 말하자면 그대 야당의 원내대표 한 사람으로서 좀 무게감을 그 지역에서 많이 못 내린 부분도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두 후보의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대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김부겸 후보와 주호영 후보가 치열하게 접전을 하고 있습니다. 김부겸 후보가 돌연 대권 도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호영 후보도 그럼 나도 대권을 도전을 했습니다. 여기는 벌써 대선입니다. 들어오시죠.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저를 다시 신임해 주신다면 저는 당당하게 2년 후에 대통령 선거에 나서서 대한민국을 확실히 바꿔놓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김부겸 후보를 뽑고 당선된다면 2011년에 있을 미래통합당 대선 후보 경선에도 참여할 수 있는 세 가지 길이 제게도 다 있습니다. 자, 장순영 소장님, 일단은 대구는 벌써 선거가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미 대선이에요. 그렇죠.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당선됐을 때도 차기 대권 주자로서 상당히 인정을 많이 받았었고요. 지금 저렇게 선거 중간에 나는 다음에 대선에 나가겠어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것도 내가 이 지역에서 좀 불리하구나. 나는 대구의 하나의 수성갑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나는 대구의 아들로서 전국적인 인물로 키워달라.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과 나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보지 말아달라. 나를 어쨌든 이 여권의 대선 후보로 인정해달라고 지금 강렬하게 외치는 건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내가 좀 선거에 불리하니까 큰 화두를 던져서 선거판을 좀 돌려보겠다. 지역에서 인물을 좀 키워달라.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는 겁니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선거판에 뭐 변치 않은 여러 가지 원칙이, 뭐 법칙 같은 것들이 있는데, 크게 될 사람은 밀어준다라는 법칙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비단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아니라 차기 서울시장 후보다, 뭐 차기 대선 후보다라고 하면 좀 유권자들이 힘이 좀 몰리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데, 좀 그런 걸 의식한 건가요, 그러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되게 보면 이제 정당 지지도보다는 내 개인 인물론이 조금 더 먹힌다. 이제 그런 차원인데요. 재밌는 건 주호영 그 후보가 그 장군 할 때 멍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대권 선언하게 되면 보통 일반적인 반응은 왜 갑자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권 후보 도전이냐, 생뚱맞다. 대권 후보 하려면은 총선에 나오지 말고 기다렸다 하든지, 왜 지역 주민들한테 웬 대권 타령이냐 할 텐데, 주호영 후보는 당신이 대권 후보면 나도 당선되면 대권 후보를 꺾었기 때문에 대권 후보니까 나간다 해서 장군 멍군이 좀 재밌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럼 김건섭 변호사님. 지금 대권과 관련해서 총선이 지금 종로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대구 수성갑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대선 전선이 그렇죠. 종로에서 한 번, 수성갑에서 한 번, 이따 또 얘기할 분도 또 한 분 또 있어요. 이번 총선이 이거 뭐 대권을 가리는 총선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결국 이제 선거는 그러잖아요. 뭐 결과 가지고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정을 중요하다고 많은 얘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결과 가지고 판단을 받거든요. 그러면 총선을 임하는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젖먹둥이까지 다 해야 돼요. 그럼요까지. 그러면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 있는 카드, 없는 카드 다 내놔야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선거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뭐 김부겸 의원의 저런 뭐 대권 도전과 관련된 것은 아마 선거에 긍정적이면 긍정적이지 부정적이진 않을 것이다. 단지 그것이 총선을 승리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떠한 굉장히 대단한 영향을 미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결과를 지켜봐야지만 아주 큰 건 미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갑자기 대권과 관련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결과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카드를 내민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번 총선 결과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어느 당이 이길지 궁금하시죠? 수도권은 누가 더 많이 가져갈지 궁금하시죠? 위성 비례정당은 누가 이길지 궁금하시죠? 4월 15일 총선 당일 밤 8시 30분 김진희 진행하는 총선 개표 방송 채널에 함께 하신다면 그 결과 누구보다 발빠르고 정확하고 재미있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어떤 개인적인 또 광고 멘트 하나를 또 딱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선사하면서 언제요? 8시 30분 4월 15일 김진의 개표 방송 함께 주십시오. 자, 총선은 채널A, 개표도 채널A.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분이 나도 그럼 대권 선언을 했습니다. 홍주표 전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가 국회의원 한 명 더 알기 위해서 대구 온 것은 아니라 지금 대구를 발판으로 정권을 가져오기 위해서 대구로 왔다. 좌파진영에서 다음 대선에 나올 만한 사람이 이재명이나 유시민이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여기도 또 이제 대권인데 나는 그냥 국회의원 한번 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 딱 3대 골랐어요. 이재명이나 유시민이 딱 둘을 꼽았어요. 대구 수성구는 구 이름을 바꿔야 돼요. 대권구로. 대권구로. 다 대권이에요, 저 동네.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황교안 체제에 대한 비판. 무소속이잖아요, 지금. 네,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저기는 박빙이거든요. 홍준표 대표는 끝까지 후보 단일화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역으로 역공을 하고 있죠. 종로에서 당신 이길 자신 있냐 이렇게 역공까지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서 본의 아니게 할 때는 뭐 대구 사람들의 정서에서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의 혹은 뭐 여당의 대권 후보 우리 하나 정도는 살려주자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김부겸
후보가 그런 것을 쓰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다른 후보들도 연동해서 대구 수성에는 대권 후보가 벌써 3명이 나왔어요. 네. 대권 후보가 안 된 사람은 수순 못에 좀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이건 좀 과한 말씀입니다만 농담이시고. 네, 농담입니다만은 어쨌든 대구가 갖고 있는 어떤 보수의 중심 혹은 보수는 아니더라도 대권 후보가 지니고 있는 그런 것을 대구 시민들이 좀 열망하고 있다. 그런 것은 간접적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흥미로운 분석인데 장 소장님 국회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지금 이제 선거 끝나고 생각해보면 대선까지도 얼마 안 남았다. 2년이 남았지만 대선 캠프가 통상 꾸려지고 전당대회하고 대선 분위기로 간다면 총선 끝나고 사실상 뭐 거의 곧바로 대선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간이. 이제 아마 여론조사도 이제 차기 대권주자가 누구냐라는 게 확실히 더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 연말 되면은 각 캠프에서 이제 캠프를 꾸릴 거예요. 각 후보들이. 그때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거기 참여해서 이제 의원들도 모집하고 여야 가릴 거 없이 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총선 끝나면 바로 대권 모드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번 선거에서 여야할 것 없이 뭐 이낙연 후보도 있고 황교안 후보도 있고 홍준표 후보도 있잖아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직접 출전한 대선 주자들이 누가 여야할 것 없이 고승도 의원님 누가 살아 돌아오느냐가 그 대선 관문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첫 번째 게이트가 되겠군요. 관건이 되겠군요. 네, 재밌죠. 예. 어떻게 보면은 이번 총선에서 진짜 그 대권 주자들 뭐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도 대권 선언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도전한다는 말씀 없이 분위기상으로 자연히 이렇게 뭐 여론조사 2등에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제 제대로 안 나오는 분들이 이렇게 좀 많이 떠드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당선되느냐 안 되느냐가 대권으로 가는 중간 발판에 굉장히 중요한 그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낙연 후보의 당락을 아마 이재명 지사나 박원순 시장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볼 것 같아요. 집중해서. 근데 유권자들이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재밌는 게 이번에 구청장, 현직 이런 분들 그 공천받는 분 안 계세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공천받으면 그 보궐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거 비용이 낭비된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공천을 안 주고 있거든요. 근데 대권 후보들은 그러면은 당선돼가 국회의원 도중에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데 1, 2년 하다가 지금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도 도전하시는 분들 한번 답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에요.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어느덧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들은 지금부터 이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이죠. 2, 3말로에서 오늘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 이번 선거 또다시 조국 대 윤석열이라는 주제로 못다한 이야기 시원하게 한번 속풀이 토크 해보겠습니다. 지금 2, 3말로에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희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